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작년 3월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자 미 연준은 시중에 있는 국채를 무한대로 사들이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그 결과 경제 위기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재정 부채는 역대급으로 올라가면서 미국 정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의 회계 연도는 전년도 10월 달에 시작해서 당해 9월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올해 회계가 마감되는 9월 말에 부채 한도 협상을 두고 합의가 되니 마니 하면서 증시에 약간의 소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 연도가 마감이 되면 당해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공개되는데요. 작년 미국의 재정 적자는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인 3조 1천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미국 올해 재정 적자가 2조 8천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작년도 재정 적자인 3조 1천억을 살짝 밑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올해 정부 지출은 작년보다 4.1% 늘어났지만 세금을 작년보다 18.3%나 더 많이 걷었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살짝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세수를 어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그나마 재정 적자가 살짝 축소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도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지금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대로 세금을 더 걷고 조금씩 덜 쓰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유동성 축소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축소되었는지 이것들을 체크해봤습니다. 미국의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지자 미 연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회계 연도가 마감될 때 미국의 재정 적자는 1조 4천억을 기록했죠. 그리고 그 이후 재정 적자가 줄어들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짝 줄어들었다가 소폭 증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수준인 4천억 달러, 1천억 달러, 2천억 달러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재정 적자는 1조 4천억 달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3조 달러입니다. 즉, 한 번 늘어난 재정 적자는 줄일 수가 없다. 한 번 경제 위기가 터지면 이것을 극복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이후에 유럽발 경제 위기,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이러한 추가 위기 상황이 터졌습니다. 그때마다 미국은 돈을 풀어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재정 적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GDP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GDP 대비 재정 적자를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30%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마이너스 10%를 기록했고요. 팬데믹 때에는 마이너스 15% 이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위기가 터지면 그 직후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이런 식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에도 미국의 재정 적자 비율이 이렇게 축소되었죠. 미국은 지속적으로 돈을 풀고 있긴 한데 어쨌든 경제 위기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미국의 GDP가 회복되면서, 즉 분모가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재정 적자 비율은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번에 코로나 경제 위기처럼 새로운 경제 위기가 빵 하고 터지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또 무한대로 풀면서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더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많이 보신 그림일 거라 봅니다. 미국 GDP 대비 미국 정부 부채 비율 차트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는 GDP 대비 미국의 정부 부채가 103.9%를 기록했고요. 이번 코로나 경제 위기 때에는 98.2%까지 기록했습니다. 2차 대전과 거의 흡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경제 위기 오른쪽 부분은 전망치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감소하진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가 끝나면 이러한 정부 부채 비율이 줄어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위기 상황은 꾸준히 닥칠 수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서 돈을 꾸준히 풀 수밖에 없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볼게요. 미국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이렇게 꾸준히 풀 수가 있을까요?
연준에서 달러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풀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JP 모건에서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왼쪽 그래프만 보겠습니다. 회색 선으로 표시된 차트는 방금 보신 GDP 대비 정부 부채 차트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피크를 찍었다가 지금 다시 피크를 찍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청록색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의 이자 지급 비용입니다. 이자 지급 비용은 1980년대 피크를 한번 찍었고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미국의 정부 부채는 지금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 정부의 이자 지급 비용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부채의 규모는 커졌지만 금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차트입니다. 기준금리는 1980년대 20%를 찍었다가 지금 현재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기준금리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진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0년 만기, 2년 만기, 5년 만기 이러한 국채금리에 비례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부에서는 10년, 2년물, 5년물 이러한 국채를 발행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팝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채를 매수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국채금리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기준금리와 연동되어 움직이는 미국의 국채금리를 봐야 됩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는 1980년대 피크를 찍었다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만 초장기적으로 봐서는 미국의 국채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역사적 경험으로 봐서 미국의 정부 부채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자 지급 비용,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만큼 연준은 마음 놓고 돈을 찍을 수 있고 미국 정부 역시 마음 놓고 국채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자 지급 비용을 적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최소화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듯이 미국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급망 제약이 내년까지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 역시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러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 테이퍼링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테이퍼링을 할 때지 금리를 인상할 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통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는 경우에 이것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와 개인의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시 경기 둔화로 이어집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올라서 경기가 둔화된 상태인데 이걸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다가 경기가 더더욱 둔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과거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폴 볼커라는 분이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때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제도 안 좋은데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폴 볼커 연준 의장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1981년 6월 달에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무서운 결단이었죠.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폴 볼커는 경기 둔화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 물가 상승을 잡아야겠다.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려서 물가 상승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경기 둔화를 잡겠다. 이러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경제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자율이 20%까지 오르면서 실업률 역시 10%를 넘어갔습니다. 미국인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소비는 급락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파산 상태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잡지 않고서는 미국 경제는 장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고통은 3년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결과적으로 봐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이 이후에 미국 경제는 급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상황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미국의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지금은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역대급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잘못 올렸다가는 물가 하나 잡으려고 미국 정부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그런데 지금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잡기에도 금리를 올리기에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올려봤자 한두 번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채권왕이라 불리는 제프리 건틀락 역시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4%를 웃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경기 둔화, 즉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태그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스태그에 대한 대비는 어느 정도 해야겠죠. 어차피 스태그나 인플레나 그에 대한 대비책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려는 미국의 노력과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어떤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이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